자동차 보험 필요한 만큼만 타가지고 보험료도 할인받아주고 적게 타고 구해보자 지구. Save money, save the earth. 연간 주행거리 5,000km 이하인 당신에게 추천. 하나 에코플러스 자동차 보험 마이 플랜.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기후 위기의 원인은 탄소 배출. 차량 운행만 줄여도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하나 에코플러스 자동차 보험. 탄소 중립 실천. 하나 손해보험이 함께합니다. Save money, save the earth. 하나 에코플러스 자동차 보험. 아침을 여는 가장 똑똑한 방법.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매일 아침 6시 5분에 만나요. 헤이 빅토리, 오늘 뉴스 키워드 알려줘. 헤이 빅토리, 김빅토리아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빅토리아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보죠. 산불 소식입니다. 합천 산불. 네. 합천 산불 걱정입니다. 어제 오후 한 2시쯤이었죠. 예. 합천에 산불이 났습니다. 합천은 예전에 한 작년에도 산불이 났었던 지역이라 좀 걱정이 되는 지역인데 처음에는 산불 2단계가 발령이 됐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산불이 커졌고 3단계까지 발령이 된 상황입니다. 워낙 건조했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러다 산불 나니까 진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게 전국적으로 많이 생각했었던 건데 산불이 또 이번에 나게 된 거죠. 예. 일단은 밤 되고 나서 진화 헬기는 좀 철수를 했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잡혔다고 합니다. 주불이 잡힌 거는 아니지만요. 예. 밤 사이에 바람이 좀 많이 불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특별하게 큰일은 없었고 예. 산불 특수진화대원, 공중진화대, 경찰, 소방 등이 특히나 민가에 확산되지 않도록 방어선을 좀 구축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4시 기준으로는 진화율이 92%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인명 재산 피해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예. 네, 주민 214명이 대피를 했고요. 이제 날이 좀 밝아질 테니까 헬기 투입해서 주불까지 진화를 완료를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에 대한 또 복구 작업에 좀 충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이 합천 쪽에서는 산불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도 3단계가 발령이 됐었거든요. 예. 그때 27시간 30분 뭐 이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진화하는데 축구장 950개 면적의 산불이 나서 참 힘들었었는데 뭐 그래서 노력을 또 안 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 뭐 계속 합천군이나 합천소방서에서 막 산불 방지에 대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뭐 워낙에 건조한 날씨였고 바람도 불고 자연 앞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합천만의 또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대구 북구, 충남 부여, 전남 화순 곳곳에서 이렇게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 어릴 때 항상 포스터 만들고 표 만들고 했었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작은 불씨도 조심하자. 이런 말들이 제일 떠오르는 오늘 그리고 요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세진 님이 건조한 날씨 산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천미자 님은 아이고 소방관님들 고생이 많으셔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밤에도 소방관들이 예. 계속 투입이 돼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가로 혹시라도 이게 옮겨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밤 사이에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진화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투표장 덮친 화물차 기사의 착각. 네, 어제 전북 순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도 좀 안타까운 일인데 20여 명이 1톤 트럭에 치이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20명 넘는 사람이 차에 한 번에 치일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어제가 순창에 구림 농협 조합장 선거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무리지어서 투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가 70대 역시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려고 와서 투표를 하고 물건을 하나 사고 나서 차에 탔어요. 네. 1톤 트럭에 딱 타서 이게 또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을 헷갈린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냥 벽을 부딪힌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부딪힌 거기 때문에 예.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4명이 숨졌고요. 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게요. 숨진 분들이 다 되게 고령이세요. 70대가 3분 계셨고 80대가 1분입니다. 예. 부상자 16명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 역시도 대부분이 고령자분들이시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네. 하고요. 또 한 마을 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또 마을 안에서는 다 친하게 지내잖아요. 옆 건너 다 아는 사람들인데 이런 피해가 있어서 너무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고요. 음주, 약물 검사를 했는데 그런 건 결코 아니라고 하고요. 단순히 실수, 착각에 의한 사고입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 전북 순창에서 벌어졌고요.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 천원의 아침 목포대 학식입니다. 네, 천원의 아침 목포대 학식. 학식은 학교 식당 얘기, 그렇죠. 밥 얘기한 거잖아요. 목포대학교의 예. 학교 식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00원이라고요? 아침밥이 1,000원입니다. 아침 와. 챙겨 드십니까? 저는 먹죠. 아침 챙겨 드세요? 삼시세끼 먹는 게 제 유일한 낙입니다. 이렇게 일찍 아침을 챙겨 드신다니. 건강을 위해서 아침 꼭 먹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목포대 좀 부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1,000원인데요. 심지어 이게 뷔페식이고요. 삼각김밥보다 싼 가격입니다. 그러네요. 메뉴가 부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되잖아요. 1,000원에 뭐가 나올까? 난 그게 그쵸. 궁금하네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일단 샐러드나 뭐 제철 과일은 기본이고요. 어허. 토스트 있죠, 빵 있죠, 누룽지, 와플, 시리얼, 거기다 커피까지 있다고 합니다. 양은 뷔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껏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가 있는 아니 이걸 거고요. 뭐 미니어처로 주는 것도 아닐 테고 이 가격이 이게 맞춰집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예. 학교에서 많이 부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원가는 6,000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가 1,000원을 부담하고 학생은 1,000원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4,000원이 남죠. 학생이 1,000원, 중앙부처가 1,000원. 예. 그럼 학교가 4,000원을 내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학교가 엄청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가 하고 좀 찾아봤거든요. 예. 이 총장님이 인터뷰한 걸 좀 봤는데 마인드가 좀 남다르십니다. 송하철 총장님이신데요. 학생들이 지역에 남기 위해서 지역 생활에 만족스러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좀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고 식사도 잘 챙겨주고 뭐 공연이나 전시회까지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지방 대학이 소멸한다. 그 얘기 그리고, 많이 하죠. 네, 예. 뭐 지방의 정주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기사들이 매년 쏟아지고 있잖아요. 밥이라도 그리고 문화라도 잘 제공하고자 젊은이들을 위한 마음이 그 총장님이 좀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예. 왠지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외식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먹을 수 있대요. 어. 인근에 계신 분들이 그 5,000원? 예. 5,000원의 가격에 먹을 수 있는데 아. 5,000원이어도 솔직히 이 정도 퀄리티의 밥을 먹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통학버스도 탈 수 있다고 하니까요. 통학버스 타고 아니, 와서 괜찮아요. 먹고 가신다고 이게 해요. 왜냐면 여러분 남도 음식 아시잖아요. 남도 음식 유명하죠. 목포입니다. 예, 목포에서 뭐 이상한 반찬이나 맛없는 반찬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지역은. 그렇죠. 예. 우리 그 SBS가 얼마죠? 구내 식당이? 모르겠어요. 제가 SBS 식당에서 한 6,000원 정도 하나요? 6,000원 예.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목포 가실 분들 한번 들러보셔도 들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기영님이 거의 네. 가고픈데 기차 비용이 더 들죠. 그건 확실하네요. 이게 사실 특히 지방으로 학교 보내고 이런 어머니들 입장에서 야 너 지방에서 혼자 사면 밥은 챙겨 먹냐라고 말씀하실 예. 거잖아요. 목포대 간다고 하면 밥 걱정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180m 서울 링입니다. 네, 상암동 하늘공원에 대관람차가 들어서는 건데요. 예. 높이가 180m. 그 이름은 서울링입니다. 서울 링. 예. 하늘공원 안 그래도 높잖아요. 거기다가 180m짜리 높이의 서울링 들어서는 건데요. 이게 관람차예요. 서울링이 이름이고요. 관람차라고 하면 사람이 타서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우리가 런던 아이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봤거든요. 예. 런던 아이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그냥 이게 진짜 반지처럼 생겼던데. 예. 그래서 그 모양대로 정말 공사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한 4천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람차 모양인데 서울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제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을 합니다. 폐기물을 소각할 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나 뭐 태양광 이런 거 모아서 요즘의 흐름에 맞게 탄소 제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잘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구현이 되느냐. 그렇죠. 그러려면 또 이제 넘어야 될 과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형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서울림과 같은 디자인의 대관람차 천년의 물도 월드컵 공원 내에 추진이 됐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될까? 재원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잘 되지 않았었거든요. 2008년, 2011년, 2014년에도 대관람차가 들어설 뻔했지만 들어서지 못했거든요. 관람차라는 것이 있으면 물론 좋죠. 워낙에 서울에 특히 이렇다 할 만한 서울하면 생각나는 걸 만들기 위한 이번 사업인데 민간이 좀 합심해서 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랜드마크가 되게 기대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야 될 과제나 숙제들은 또 제법 많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래도 사실 저희가 원래 월드컵 경기장 상암동 저 어릴 때 상암동 하면은 거기에 월드컵 경기장이 생길 수 있겠어 했었던 지역이었었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어릴 때 거기 난지도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쪽 근처에 살았었는데 근데 거기에 이렇게 공원도 생기고 이렇게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쩐의 전쟁 SM 인수전. 네. SM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쩐의 전쟁 규모가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하이브에서 12만 원을 내걸었잖아요. 공개 매수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12만 원보다 점점 더 올라서 어제 아침에 이 12만 원 냈다는 기사 보고 찾아봤을 때가 14만 원이었었고요. 카카오가 15만 원을 그래서 냈어요. 15만 원 우리는 15만 원 줄 테니까 딱 해주세요 했는데 시장가가 또 올라서 16만 원 막 이 선이 지금 됐거든요. 그럼 주주들 입장에서는 15만 원에 카카오가 했다고 해서 15만 원 받고 팔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서 시장의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이브는 15만 원보다 더 높여서 이 뭐랄까 치킨 게임처럼 공개적으로 더 가격을 높이고 쩐의 전쟁이 되어가는 분위기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뉴스는 경제적으로 분석해도 그렇고 사회문화적으로 분석해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한 뉴스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개미들 입장에서는 주가 얼마냐 이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다뤄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1896님이 아침을 여는 헤이 빅토리 느낌 좋은데요. 왠지 승리할 것 같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빅토리. 네. 빅토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 빅토리아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아침 꼭 알아야 할 뉴스 딱 정리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6시 5분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한 주 중에 목요일쯤 되면 주말에 뭐 할까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이 코너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취향이 없냐? 슬기로운 덕후 생활. 조선일보 문화부 이태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영화도 OTT도 공연도 너무 많죠. 앞으로 후회 없는 주말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될 그런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사실 그 뭐 문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박스오피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저희 제작진하고 사전 인터뷰하는 그 시간에 일본 애니메이션이 예매율 1, 2, 3위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네, 이게 참 전혀 없던 현상인데요. 이제 우선 슬램덩크 더 퍼스트 무비가 개봉 61일 만인 지난 5일에 누적 관객 수 384만 명을 넘으면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봉한 일본 영화 중에 최고 흥행작이 됐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네. 또 슬램덩크는 또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네. 이제 영화가 흥행하면서 만화책도 100만 부가 넘게 팔리고 또 출판계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슬램덩크는 만화책을 인쇄하는 속도가 이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그 정도예요. 하시더라고요. 떼돈 버신 거죠. 네. 이게 예전에 사놓을 걸 그랬네. 이 흥행의 바통을 어제 8일 개봉한 스즈메의 문단속이 자연스럽게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도 마니아가 많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인데요. 그렇죠. 일본에서 3편 연속 1000만 관객을 달성한 3000만 감독입니다. 네. 또 슬램덩크가 국내 극장 역대 일본 영화 흥행 1위 오르기 전까지 1위였던 작품도 신카이 감독이 만들었던 너의 이름은이었고요. 이 스즈메는 개봉 전부터 일반 관객 시사 형태로 극장마다 매일 한 번 정도 상영을 했었는데요. 저도 분위기가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진짜 완전 만석이더라고요. 이 스즈메 문단속 뭐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 등등에서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실제 예매율은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가 이 예매율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보면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실시간 예매율이 무려 53.8%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예. 이 슬램덩크가 6.1%로 2위, 그리고 귀멸의 칼날, 상현집결, 그리고 도곡마을로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이게 5.5%로 3위였고요. 예. 이 예매율 1위부터 3위까지를 모두 일본 애니메이션이 점령한 거죠. 이게 개봉작 예매율은 영화에 대한 관객의 기대가 그대로 반영되는 그렇죠. 지표라서 좀 거칠게 말하면 어제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려는 관객 3명 중에서 2명은 일본 애니를 선택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잘 된다. 지금 우리 극장가에서. 그런데 이제 공교롭다고 할까요? 지금 뭐 정치권이나 사회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이 배상 관련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묘하네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박스오피스 상황을 들여다볼 때 제일 중요한 게 관객은 냉정하다, 이 전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그 시기에 인기를 끌고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관객이 그 영화가 제일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극장에 걸린 영화들 중에 이 작품들이 가장 볼만하다, 이런 뜻일 겁니다. 네. 다른 영화들이 선택해서 밀리고 있고, 좀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 말고 볼 게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예. 이게 사실 코로나 이후 상황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극장을 찾는 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그게 사실 맞습니다. 이 작년 우리 영화 관객들 숫자를 보면요. 작년에 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한 68% 정도인 1억 1,300만 명 정도였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았는데요. 예. 이게 코로나 분위기가 안 풀린 것보다 사실은 저는 요즘 극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극장 티켓 가격이 체감상 너무 급하게 많이 비싸진 맞아요. 탓도 크다고 그건 생각됩니다. 맞아요. 특히 뭐 약간 뭐 효과 있는 상영관 들어가려면 특수관이라고 하죠. 네. 몇만 원씩 내야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극장이 요새는 놀이공원이랑 경쟁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진 극장 티켓을 관객들은 더 까다롭게 또 꼭 보고 싶어서 작품만 고르게 되니까 통하는 관객층이 있는 영화가 흥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거기다 OTT로 영화들이 넘어오는 속도도 빨라지니까 조금만 기다려서 OTT에서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요. 사실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게요. 제가 어렸을 때 혹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초반부만 해도 이게 한일 그 문화협정 되기 전에 이제 들어오기 전이라서 막 해적판 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니아들이 좀 좋아하던 그런 장르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두 번째 이유로 꼽는 지점도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흥행 중인 일본 애들은 과거에 국내 시장에서 한계로 지적됐던 그런 연령이나 성별 장벽을 넘어선 걸로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그동안 넷플릭스 같은 OTT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진입 장벽이 이제 낮아졌다는 점도 있고요. 또 작품만 좋다면 일본 애니도 더 이상 마니아 장르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게 그 CGV 극장의 실관람객 연령대 통계를 살펴보면 드러나는데요. 어제 8일 기준으로 슬램덩크의 경우 30대가 33.1%로 가장 많고 40대도 30% 가까이 됩니다. 저도 여기 30%에 들어가네요. 귀멸의 칼날은 20대가 47.8%, 스즈미의 문단속도 20대가 41.1%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예. 이 두 영화의 경우에는 30대 관객도 20% 안팎으로 많은 편이고요. 이 과거 일본 애니의 주 소비층이 아니었던 연령층도 과거의 추억 때문이든 감독이나 작품에 대한 선호 때문이든 결과적으로 극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참 이 일본 애니메이션 바람이 강하게 분다. 근데 지금 우리 이태훈 기자 말씀 중에는 극장 가면 이게 볼 게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2985님의 메시지는요. 맞아요. 영화관 시설이 막 좋아지면서 비싸져서 오히려 더 못 가겠어요 라는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금주의 픽. 우리 이태훈 기자가 이제 한 주에 하나씩 이게 픽을 해주실 텐데 뭐 이 작품 기다리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화제의 OTT 시리즈 더 글로리 파트 2 내일 공개되죠? 그렇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파트 1이 작년 말에 나왔으니까 석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공식 집계하는 넷플릭스 누적 시청 시간 주간 톱10에서 더글로리는 누적 1억 4,800만 시청 시간으로 어우, 야. 5주 연속 주간 톱10에 올랐습니다. 이 파트 1에서 송혜교 배우가 연기한 고교 시절의 학폭 피해자 동은은 몸과 마음의 깊은 흉터를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복수를 준비해 가해자들의 숨통을 조이기 직전까지 보여줬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서 끝나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예. 본격적으로 복수가 딱 시작돼야 되는데 거기서 딱 멈췄었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기다리다 말라 죽겠다. 제발 보지 마라. 막 네. 이런 시청자 평들이 올라와서 또 그게 화제가 됐었고요. 네. 사실 저도 같은 심정이어서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파트 2에 대해서 김은숙 작가님은 이 사이다 맛 마라 맛이 다 집중돼 있다. 아. 가해자들이 언제 누구에게 벌 받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 어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연출을 맡은 안기로 감독은 이분이 그 배두나 조승우 배우가 나왔던 드라마 비밀의 숲 예. 만드신 분인데요. 동은과 연진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가해자들이 응징당하는 이야기가 다이나믹하게 펼쳐질 것이다. 모든 떡밥이 회수되고 이들이 싸워 파멸해가는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연출자와 작가가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그리고 언론 시사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태훈 기자도 이제 앞에 두 편은 보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어때요? 저도 파트 2의 첫 1, 2화를 먼저 본 건데요. 그러니까 스포일러는 없겠지만 네. 예, 느낌만 좀 확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그 결론부터 말하면 기대를 갖기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일단 우선 시작부터 피해자 동은과 가해자들의 대장격인 연진, 그렇죠. 이주연 배우죠. 예. 직접 맞닥뜨리는 장면들이 네. 이어지고요. 멋지다 박연진. 예. 듣는 사람 속 뒤집는 연진의 말들, 또 바로바로 반격하는 동은의 대사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둘의 싸움이 이 각자의 조력자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직접 겨누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이 파트 1에서 공개됐던 부분들 중심으로 스포일러가 되지 않도록 말씀드리면 이 가해자들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언급됐던 어릴 적 또 다른 학폭 피해자의 죽음에 관한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예. 또 가해자들은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그 가해자들의 일상은 지옥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네. 당연히 그렇다고 우리 연진이가 당하고만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진이에요? 예. 김은숙 작가가 이 주옥 같은 대사들을 빛나게 써줬는데요. 이 예고편에 나오듯이 왜 없는 것들은 인생의 권선징악 인과응보만 있는 줄 알까? 내가 널 지져줄 고데기를 꼭 다시 찾아줄 테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김우숙 작가 대사빨은 진짜 정말 네, 대단하죠. 그래서 더 조성행님이 지금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나 지금 되게 신나 연진아 이걸 보내주셨어요. 네, 또 그 연진이 격렬히 반격하는 것과 함께 또 동훈을 통해서 조금씩 그 연진의 진실에 접근하게 되는 남편 도영. 네. 또 파트 1에서 망나니 칼춤 춰주겠다 약속했었던 동훈의 선배인 의사 여정. 이들이 어떻게 또 활약할지도 관전 포인트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정이 가는 캐릭터인데요. 동훈을 돕는 가정폭력 피해자 예. 현남, 염혜란 배우님이 연기하셨죠. 이 캐릭터에도 좀 더 깊은 서사와 개연성이 부여됩니다. 참 내일입니다. 3월 10일 공개가 되는 더 글로리 파트 2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이 더 글로리 이후로 OTT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 올라오면서 시리즈들 많은 분들이 즐겨보고 계신데 이 반면에 OTT에서 원작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네, 그게 OTT가 생기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이 볼 수 있게 될 거다. 예.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문제인데요. 먼저 하나는 완결되지 않은 채 제작이 중단되는 시리즈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가 지난달 초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워리어넌을 구하라 이렇게 쓴 광고가 나왔어요. 예. 이게 워리어넌이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었던 초자연 호러 액션 시리즈인데요. 마니아층이 엄청났는데도 시즌3를 제작하지 않겠다 이런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팬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온라인 시위를 벌이다가 오프라인으로도 진출한 거죠. 또 이 로스앤젤레스 넷플릭스 이사 앞에다가 같은 내용 광고판도 세웠고요. 애플 TV 같은 경쟁 OTT에다가 이 시리즈를 인수해서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성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넷플릭스에서 1899 레지던트 이블, 또 HBO 맥스에서 웨스트월드, 또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 지구에 떨어진 사나이 같은 시리즈들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추가 제작이 취소됐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걸 글로벌 OTT들은 갈수록 중도 포기한 프로젝트들의 거대한 무덤이 돼간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그 뭐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잘 될지 안 될지 간 보다가 안 되면 그냥 중간에 포기해 버린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게 데이터가 기준이고 작품성이나 팬들 마음은 잘 안 본다는 건데요. 이해는 됩니다만 좀 이 콘텐츠 홍수 시대의 서글픈 그림자 같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아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하나 더 있다는 건 어떤 걸까요?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하나의 문제라면 그 OTT에서 사라진 영화 시리즈들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최대 흥행 시리즈였던 웬즈데이 같은 경우 예. 그 원작인 영화 아담스 패밀리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사라지는 콘텐츠들이 하도 많아서 해외 뉴스 사이트들은 매주 혹은 매달 이번 주에는 이 작품 사라집니다 하고 알려주는 그런 곳들도 많습니다. 이건 사실 국제 방영권을 사들여서 공개했던 콘텐츠들의 기한이 끝나고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 OTT들이 각자 가진 콘텐츠를 자기 플랫폼 안에만 가두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액션물 람보나 공포물 스크림 같은 시리즈의 일부 작품들 혹은 마진콜, 뭐 셔터 아일랜드, 에어퍼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보셨을 텐데 한때 핫했던 이런 영화들이 넷플릭스에서 계속 사라집니다. 여기서 사라지면 다른 OTT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IPTV에서 주문형 비디오로 별도 구매해서 봐야 되는 거죠. 결국 계약, 돈 이런 걸로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우리 그 이태용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개인적으로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다른 OTT에서 그렇게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아예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나요. 아예 사라지는. 네, 그걸 증발해 버린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데니엘 크레이그가 처음 제임스 본드로 출연했던 007 카지노 로얄 같은 예. 이런 영화나 또 아바타 속편 나오기 전에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만들었던 최고의 바다 배경 영화 어비스 같은 작품들도 국내 OTT에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네. 이게 특히 옛 명작이나 독립예술영화 같은 것들이 이런 콘텐츠 증발에 가장 취약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DVD나 비디오 테이프가 있던 시절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클라우드 온라인 저장 공간에 사라진다는 건 사실상 콘텐츠에 대한 사용성 선고가 돼버릴 수도 있는 문제고요. 예전에 영화 빅피쉬의 작가 존 어거스트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OTT에서 사라진 영화들을 단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타임캡슐에 묻어버리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렇게요. 그거 말고도 볼 게 많으니까 상관없다.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할 거리를 이렇게 던져주시는군요. 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슬기로운 덕후 생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이태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에 낮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5mm 미만으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오늘 아침까지 전라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아서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상권, 일부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더 이상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4, 5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광주와 대구가 23도, 경주가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과 모레는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서 따뜻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2.2도입니다.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신선한 뉴스, 묵직한 이슈 꽉 채워드립니다. 뉴스브리핑 아침 배송. 자,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인데요. 뭐 과반이냐 결선 가느냐 막판까지 경선이 치열했습니다. 결국은 어대현,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 이 얘기가 있었는데 김기현 의원이 52.93% 거의 53% 과반을 넘기면서 새로운 당 대표가 됐습니다. 자, 당선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당 대표로 김기현 후보 온몸을 바쳐서 국민의힘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낸 촉선을 압승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뭐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 주류가 뭐 예상했던 대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뭐 이변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관측이 엇갈렸던 거는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사실 결선을 간다고 하더라도 1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변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결국 이제 당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1위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53% 가까이 득표한 김기현 후보가 돼서 이제 당 대표가 됐고요. 2위는 안철수 후보로 23.37%를 얻었습니다. 김기현 후보하고는 거의 30%포인트 차이가 나는 그런 수치입니다. 뭐 절반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절반도 안 되죠. 네. 그리고 3위 천하람 후보는 14.98%, 한 15% 정도 얻었고요. 4위인 황교안 후보는 8.7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당 대표는 결정이 됐고 김기현 후보로 사실은 최고위원 그 선정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었어요. 네. 모두가 친윤 후보 내지는 뭐 범친윤 이런 후보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정일체 지도부가 탄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득표율 순서대로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됐고요. 네. 각각 보면은 김재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같은 데 많이 출연을 했었는데 당정일체론을 계속 강조를 해왔었고요. 예. 또 김병민 최고위원은 선대위 대변인 출신이죠. 예전에 대선 후보 캠프 때요. 그리고 또 조수진 전 최고위원이기도 한데 당시에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이준석 대표랑 전 대표랑 갈등을 많이 일으키면서 또 친윤 그룹으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태영호 의원 이제 탈북민 출신인데 네. 스스로 친윤 후보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지금 보면 두 명은 그 국회의원, 조수진, 태영호 두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김재원, 김병민 이 두 사람은 원외인 사람 말이에요. 네, 이렇게 네 명이 최고위원이 됐고 청년 최고위원도 뽑았잖아요. 네 장해찬 후보가 김기현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55.16%로 예. 당선이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참모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었는데 역시 윤심이 반영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들을 반대로 말하면은 반윤 후보군, 뭐 안철수 후보는 물론이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지했던 후보군들이 있잖아요. 소위 천하 용인이라고 불렸던 예.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런 후보들이 있었는데 모두 지도부 입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어제 수락연설 핵심을 좀 전해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가능한 빨리 이제 상황이 가능한 대로 빨리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당직 인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서도 연포탕 원칙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연포탕은 선거운동 할 때도 계속 썼던 캠페인이에요. 연대 포용 탕평. 이렇게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비운개들이 좀 당 지도부에 들어갈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요인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은 아무래도 당심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룰을 한번 먼저 바꿨었잖아요. 그렇죠. 당원 100%. 네, 원래는 당원 70% 그리고 민심,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 예. 30% 비율로 돼 있었는데 당시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비운개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심에서 1위를 달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100%로 바꿨고 결과적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당원 100%로 하게 되니까 이제 당심에서 다시 선두였던 인물이 김기현 후보가 아니라 김기현 신임 대표가 아니라 나경원 전 의원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나경원 전 의원도 친윤계 의원들과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결과적으로 또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김기현 후보가 이제 장제원 의원, 친윤그룹 핵심, 뭐 윤핵관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예. 김장연대 같은 거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인지도도 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어제 결과 나오고 나서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공통적으로 뽑는 그런 분석은 이제 다 일반적인 분석이긴 한데 이제 임기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을 지원해주자 이런 당원들의 마음이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후보 시절 때부터 이어져 오긴 한 건데 갈등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원들은 좀 불편해했다. 그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반영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천하람 후보가 얻은 표가 15%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반윤이 결집하면 15% 정도의 힘은 있다. 혹은 그것밖에 안 된다. 이런 평가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석을 하나 보면은 이준석 표와 안철수 표는 섞이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좀 사표 방지 심리가 있어가지고 한쪽으로 좀 몰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2위, 3위인 거잖아요. 그 표가 그냥
양쪽이 그대로 쭉 밀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이게 결국 비윤으로는 큰 그림으로 묶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앙숙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지지층도 서로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몰리고 양쪽으로 나눠 가진 걸로 보인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모 관계자 말로는 민주당보다 훨씬 더 단일 대우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때 물론 그 득표율은 훨씬 높긴 했는데 네. 그 지도부 구성이 고민정 의원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명계, 친문계가 한 명이 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모조리 친윤계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또 참석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참석해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 남겼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윤심이 확인된 전당대회 결과였다라는 얘기를 앞서 해주셨는데 지금 대통령도 얘기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당 대표와 이제 대통령 또 정부와의 관계, 뭐 흔히 당정 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과제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일단 당연히 그 일체가 된 당정 일체가 된 관계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나갈 거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방금 들으신 발언도 한번 짚어봐야 되거든요. 예. 나라의 위기,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는 세력과 싸워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라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 악용하는 세력은 민주당 혹은 야권의 강경파를 지칭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당의 위기를 악용하는 세력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반윤 그룹을 지칭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도 하나의 과제가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물론 이제 김기현 후보가 과반 득표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긴 했는데 비윤 몫도 32%는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랑 천하람 후보 몫을 네. 합치면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 당정 일체론을 해서 진행을 해나갈 텐데 이 과정에서 비윤계들도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총선 공천이 아마 분기점이 될 텐데 네. 공천에서 비윤계들이 배제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은 본격적으로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당의 혼란은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이런 것들을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잘 관리를 해나가느냐 이게 과제가 될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역시 여소야대 국면인데 뭐 쭉 이어져 왔던 상황인데 국회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게다가 민주당이 어제 이 김기현 대표가 선출되고 난 다음에 낸 논평을 보면은 김기현 대표의 땅 투기 의혹을 거론을 해요. 지금 TF도 출범을 시킨 상태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를 향한 공격이 계속될 수가 있고 논평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축하를 보내기가 어렵다.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다. 이렇게 혹평을 했기 때문에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거냐. 이것도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어제 그 김기현 신임 대표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풀릴지 오늘 관련된 후속 보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외교 관련 이슈 보겠습니다. 일단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목소리부터 들어보죠.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핵심 가치를 수호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 동맹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12년 만에 있는 일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한미 정상이 만나는 거니까 그 테이블에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갈 거냐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실제 당일이 돼야지 발표가 되긴 할 텐데 예. 윤곽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일단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주제를 행동하는 한미 동맹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가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핵을 어떻게 억제를 할 거냐. 북핵 억제. 그렇죠. 이걸 예. 특히 이제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어떻게 대응을 할지 실제 실행을 하는 그 방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발표가 될 걸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까요? 중국하고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이제 안보나 경제 모두 미국으로 방향을 잡은 그러니까 안미 경미 이런 상태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안미 경중 이런 표현 썼었는데 안미 경미라고 이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방향을 네.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어떻게 좀 힘을 모을 거냐. 특히 미국이 요청을 하고 한국이 수락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텐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아마 쿼드 참여도 논의가 될 걸로 보여요. 네. 지금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호주, 인도, 그러니까 미국의 우방들이 4개국이 총 참여하는 그런 안보 협의체인데 대중국 견제용이다 이렇게 해석들이 되거든요. 예. 지금 실무 그룹에 이제 4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산하에 있는 실무 그룹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필요로 하는 건데요.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경쟁을 하면서 사실 그걸 넘어서 가지고 자국 우선주의를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이런 것들인데 뭐 예를 들자면 IRA는 미국에서 전기차 만들어야지 보조금 주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향받는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 왜냐하면 이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하는 것만 그간에 발표가 됐었잖아요. 이제 이런 쪽도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외교라는 건 그 자국의 이익 그것이 제일 우선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이익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 조금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많습니다만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8596님이 12년 만이면 날리면 논란이 있었던 작년 미국 방문은 국빈 방문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국빈 방문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네, 국빈 방문은 그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만 한 번 했었어요. 바이든 그렇죠. 총리가. 그러니까 네. 대우 자체가 다르고요. 오면 뭐 축포도 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했던 거는 정상회담의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40몇 초 만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간담회, 만남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지는 것들에 따라서 의전이나 어떤 다뤄지는 내용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국빈의 만남이라는 것, 국빈 방문이라는 것은 그만큼 또 의미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군요. 자, 민주당 소식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 표결 이후에 뭐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죠. 당내 움직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한 50여 명 있는 더 좋은 미래, 뭐 우리 흔히 줄여서 더 미래 이렇게 부르는데 네. 당내 최고 의원 모임이잖아요. 네, 현역 의원이 한 50여 명 이상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모임이고요. 이 모임이 어제 만났더군요. 맞습니다. 입장문도 냈어요. 근데 일단 전체적인 그림 한번 먼저 짚어보면은 그 친명계 내지는 이제 범친명계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좀 옹호해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비명계들도 좀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더미래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좀 지원해주는 그런 입장문을 어제 내놨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그러니까 이게 좀 압박하는 표현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이 얘기는 이 대표 체제를 이제 지지한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분열을 주장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당의 단결을 위해서 당내 여러 의견 그룹과 소통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점을 이 대표 거치가 아니라 민주당의 앞날에 두고 있다. 이런 점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비명계 의원들도 공식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인데요. 2주 연속 예정된 세미나를 그간에 이재명 대표 뭐 체포동의안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취소를 했었었는데 네. 그제 만찬 회동도 했고요. 또 오는 14일에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공식적인 움직임으로 같이 보이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심 달래기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길, 방금 이제 비명계 모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소속된 이원욱, 윤영찬 의원하고 어제 식사를 같이 했고요. 또 어제 점심에는 5선 중진, 오늘은 4선 의원들, 또 14일에는 초선 의원 이런 식으로 당내 의원들과 만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 비판하면서 내부 결속을 좀 유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네. 이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안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이 문제가 이제 찬반이 좀 팽팽한 그런 문제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비판하면서 친일 매국 정권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강제동원 배상안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 사실 당내 이 갈등 국면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통합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거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국빈 방문을 하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 두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이든 대통령 들어선 이후에 네, 근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캐나다가 아니라 네. 예. 자 그럼 다음 소식은 경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이분이 한마디씩 하면 전 세계 경제가 움직이는데 어제는 그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서 사실은 인상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주가 지수들 다 폭락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연속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제 먼저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보다 더 높일 거다 이렇게 좀 관측이 되는 상황이었고 어제도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제는 상원, 어제는 하원 금융위 청문회에 나온 건데. 어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지만 이제 높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취지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금리를 실제 발표하는 거는 오는 22일이라고 합니다. 네. 파월 의장이 기존 전망치보다 더 높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압박을 받는 건데 작년 말에 연준이 예측한 금리가 5에서 5.5%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예. 그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에서 4.75%예요. 근데 5에서 5.55%보다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상단이 5.75%나 아니면 6%까지 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면서 좀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뭐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하고 또 그 벌어지는 간격이 훨씬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우리도 뭐 미국이 올리면 따라 올려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쪽으로 아무래도 돈이 흘러갈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돈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자 조금이라도 더 주는 대로 가려고 하는 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예정대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3.5%로 동결을 했거든요. 그랬죠. 이제 왜냐면은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뭐 서민들의 이제 대출 부담 같은 거 크기 때문에 동결을 했는데 미국이 올리게 되면은 금리 차이가 2%포인트 이상 날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출 있는 분들, 대출 관련해서 또 이자 오르면 너무 힘들다라는 분들 많으신데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도약 계좌를 출시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이게 청년 대상이고 연봉 6천만 원 이하인데 이제 기준은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시면 좋고요. 취지는 한 40만 원에서 70만 원씩 적금을 붓는데 여기에다가 한 2만 4천 원 정도 이제 가장 많이 주는 액수가 월에 2만 4천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5년치까지 가능하거든요. 5년이면 144만 원까지 이 정부가 최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해당되는지는 청년 도약 계좌 검색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생활 밀착 정보 전해드립니다. 야구 월드컵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시작이 됐고요. 오늘 우리 팀이 호주와 첫 경기 치릅니다. 조별리그 통과를 위해선 반드시 이겨야 하는 1차전 잘해주길 바라고요. 서울시가 올해 청년 2만 명 대상으로 청년 수당 지급합니다. 희망자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년 몽땅 정보통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끝곡은 DNC Cake by the Ocean 준비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죠. 고맙습니다. But you're moving so carefully. Let's start living dangerously.